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 시술센터에 있는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제가 진료 보거나 환자분들 보면서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좀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테레비에 옛날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탤런트 안재욱 혹시 아시나요? 예, 그분이 옛날 미국에서 뇌출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뇌출혈을 미국에서 수술하고 왔는데 그분이 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치료가 잘 돼서 빨리 해서 회복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연예인은 그런 분이죠. 동맥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를 아시지만 동맥은 혈관이죠. 혈관입니다. 그리고 류자라고 하는 거 한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게 혹류라는 혹이라는 뜻입니다. 혹.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혈관에 혹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동맥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혈관 꽈리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밑에 보면 꽈리 열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꽈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혈관이 또 풍선같이 부풀어 올랐다, 아니면은 혈관이 부었다, 혈관에 혹이 있다, 혈관이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같은 뜻이고, 동맥류는 머리뿐만 아니고 사실 몸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동맥류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대동맥에도 생길 수 있고 다른 혈관에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머리 혈관에 있으니까 뇌동맥류라고 따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시겠지만 동맥류는 지금 보시겠지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죠. 그럼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터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맥류가 있다고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면자를 강조해 놨는데, 파열되면 뇌출혈은 생깁니다. 뇌출혈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열돼서 동맥류가 있으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동맥류가 있으면 터질 수가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터지면 뇌출혈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터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 이제 의식이 있다면 굉장히 내가 살아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나게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 번개를 주로 번개 맞는다고 표현하죠. 아니면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아니면 엄청 머리가 깨지는 듯한,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 뇌출혈이 생겨서 일부 의식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된 거고, 이 정도로 출혈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두통을 호소하는 즉시 구토나 이런 걸 하면서 의식을 잃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일시적이라도 의식을 거의 잃습니다. 그래서 실신을 하거나 뇌출혈이 많아서 뇌손상이 심하면 의식저하 혹은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내실 때 옛날에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대부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생기냐? 정확히 알려져 있는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맥류는 터지면 큰일이 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치료를 안 하고 언제 터지나, 터지면 어떻게 되나 지켜볼 수가 없어요. 이건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보통 3분의 1을 얘기합니다.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3분의 1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을 하고, 3분의 1 정도가 의식이 있건 의식이 없건 와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후에 치료한 이후에 이런저런 일로 많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터지지 않은 동맥류를 치료하는 목적은 그게 다예요. 사실 전부. 인터넷에 많이 쳐보면 아시겠지만 뇌 동맥류라고 치면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시한폭탄, 폭탄, 얼마 안 남았다. 저는 이 말에 약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약간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류는 있다고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한폭탄은 사실은 언제 터질지 정해져 있는 거죠. 거꾸로 이걸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동맥류가 있으면 언제쯤 내가 터지구나, 얼마나 남았나,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한폭탄이라는 건 약간 조금,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조금 좀 보는 분들이
먹을 수 있게 약간 과장된 면이 있어요. 시한폭탄이 너무 무섭잖아요. 텔레비에서 동맥류 치면 다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항상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지?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 내가 그럼 몸에 평소에 몸 관리를 좀 잘 못했나 봐요. 내가 좀 뭘 음식을 잘 못 먹었나? 잘 못 챙겨 먹었나? 그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떤 분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봐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은 아무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동맥류는 뭐를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써놨지만 뭐를 잘못 먹었건 몸 관리를 잘못했건 그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잘못한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맥류라고 아까 했던 거는 왜 생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이거는 세월에 따른 변화입니다. 세월에 따른 일부 생길 수 있는 변화예요. 우리 몸의 혈관, 아까 동맥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동맥은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밑에 있는 게 고무줄이거든요. 옛날에 기저귀 채울 때 쓰는 고무줄이에요. 이 고무줄 반으로 자르면 원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통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혈관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심장은 1분에 60번을 짜줘요. 피를 쑥쑥 짜주죠. 피를 쑥 짜면 피가 쑥 가죠. 그럼 혈관 늘어나요. 그럼 피가 쑥 지나가면 또 다시 오그라들죠. 그러니까 혈관은 피가 잘 흐를 수 있게 하면서 자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고무줄같이 탄성이 있어요. 계속.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요. 이유는 이제 그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면 내일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혈관벽이 탄성이 있는 고무줄 같은 일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살살 약해져요. 약해지면 계속 피가 흐르다 보면 짜주다 보면 혈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늘어나죠. 늘어나다 보면 점점점 아까 말한 것처럼 꽈리처럼 변하는 겁니다. 밑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 혈관이에요. 정상 혈관은 지금처럼 구불구불하건 직선이든 어쨌든 원통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어쨌든 분지도 되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피가 계속 어딘가를 계속 이제 약해지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이 약해져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늘어나다 보면 뭐 견딜 수 있을 만큼은 견디겠죠. 고무줄이 늘어난 고무줄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못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파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드무냐,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기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를 다 종합하면 100명 중에 한두 명, 많게는 3명까지 보고하는 곳도 있는데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100명을 붙잡아요. 머리 사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그래서 붙잡아서 머리 사진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크건 작건 동맥류 한두 명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면 동맥류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희귀한 거는 아니죠. 평균 연령은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분들 대부분 평균 연령은 한 50대 후반 정도 됩니다. 한 59세 정도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따르게 생각하면 이제 그 연세쯤 나이쯤 되게 되면 약간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3, 40대도 요새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많은 분들도 발견이 되고 어쨌든 평균은 그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그때쯤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쯤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발견.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견이 50대 후반대쯤 주로 발견된다. 왜냐하면 그때 생긴 게 아니고 대부분 그때 머리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거고 여자분이 남성분보다 좀 많습니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추측하는 걸로는 남자랑 여자랑 다른 게 대표적인 게 호르몬이죠.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고혈압 환자에서 더 많습니다. 고혈압이면 동맥류가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동맥류가 있는 사람들, 동맥류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봤더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이 없는 분들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혈압이 있다고 동맥류가 생기는 건 아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동맥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혈관은 고무줄 같다고 그랬잖아요.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높죠. 고무줄에 가해진 압력이 세집니다. 그러면
뭐 고혈압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으면 잘 견디겠죠. 어떤 분들은. 그때 어떤 분들은 잘 못 견디겠죠. 혈압이 높으면 고무줄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다른 사람보다, 혈압이 낮은 사람보다 여력이 없겠죠.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고지혈증이라도 연관은 일부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담배, 흡연이 제일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돼 있고요. 약주도 관련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평소에 반주, 한 잔 이런 건 아니고 과음이 동맥류랑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과음이 얼만큼이냐? 그건 정확히 정의된 건 없습니다. 정확히 그거는 관련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파열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파열되는 건 아니고 확률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터지나 그런 걸 알려면 사실 사람을 붙잡아서 계속 지켜보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연구는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요. 그걸로 가지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혈관은 혈관에서 모양에 따라 다를 거고요. 크기마다 다를 거고, 또 위치마다도 터질 수 있는 확률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크건 작건 어디건 모양이 좋건 안 좋건 이런 걸 다 합치면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연간 약 0.95% 본다. 뭉뚱그려서 한 1% 정도로 봅니다. 1%죠. 그럼 1%를 360으로 나눠보세요. 0.00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한 번 1%면 계속 1%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건 누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발견 시점부터라서 만약에 오늘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연간 1%예요. 보통 그렇게 추측해요. 그럼 이제 1년이 다행히 지났어요. 그러면은 1년 뒤에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2%로 됩니다. 그래서 3%가 돼요. 4% 쌓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연세도 치료할지 말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30대인 사람이 동맥류가 큰 게 발견이 되면 무조건 치료하죠. 같은 사이즈라도 한 30대, 40대 정도 발견되면 만약에 살 수 있는 기간이 60년 그 정도 될 테니 마지막에 점점점 지나다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죠. 근데 혹시라도 90 다 되신 분이 동맥류 똑같은 게 발견되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1, 2% 이렇게 쌓이는 거는 그때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터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치료를 할 때 전신 마취 이런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외래 때 사람이 살다 동맥류가 발견되면 왠지 나는 잘못될 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될 게 너무 많죠. 하다못해 넘어질 수도 있고 길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여튼 터질 수 있는 확률은 한 1% 정도 된다. 그게 누적이 된다. 그리고 모양, 크기, 위치마다 전부 다 다르다. 그걸 좀 잘 기억하시고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크기가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크기가 크면 파열의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상식적으로 풍선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늘어나면 잘 안 터지겠죠. 이만큼 점점점 커지면 풍선 불면 터지죠. 그런 것처럼 크기가 커지면 파열의 확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기를 어떻게 저희끼리 이제 의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환자분이나 이런 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동맥류 크기를 구분해 놨는데 정의를 그냥 해놓은 거죠. 저희끼리 약속이에요. 그래서 10mm가 되지 않는 거는 그냥 동맥류라고 그래요. 그냥 동맥류. 뭐 작은 동맥류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10mm 미만은 그냥 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mm를 넘어가고 25mm가 안 되면 그거는 크다고 그래요. 영어로 라지라고 하는데 크다고 얘기하고 25mm를 넘어가면 거대하다고 합니다. 이걸 거대 동맥류라고 그래요. 점점점 올라갈수록 확률은 기하급수로 올라갑니다. 터질 수 있는 확률은. 근데 여러분들도 다 궁금하시죠? 동맥류가 있으면 몇 밀인지 궁금해요.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들으면 이게 감이 안 와요. 몇 밀리가 크지? 몇 밀리가 작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이 몇 밀인지도 사실 감이 없잖아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은 제일 굵은 혈관이 보통 평균 4mm 정도 됩니다. 4mm. 4mm 한번 해보세요. 머리 혈관이 진짜 조그매요. 4mm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25mm가 그럼 어느 정도 되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100원짜리는 아마 대부분 크기 잴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100원짜리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24mm예요. 거대 동맥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전 하나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가서 MRI 찍고 뭐 혈관조형술에서 사진 보여드리는 거는 엄청 확대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모니터 보면은 막 혈관이 막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리고 막 보면 동맥류가 이만하고 막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혈관에 머리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혈관의 이제 직경이 4mm입니다. 4mm 평균.
그러니까 대충 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동맥류가 그렇게 생각보다 뭐 이렇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터져서 엄청나게 큰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좋지 않으면 파열의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양 이제 1.5배 뭐 이런 건 달라져 있는데요. 사실 모양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게 동맥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걸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나마 얌전하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얌전하다고 표현하는 건 그냥 동그란 걸 얌전하다고 봐요. 동그란 거. 그냥 생각해도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동그라면 왠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모양이 찌글찌글하거나 뭔가 푹 튀어나온 거나 그런 거면 뭐 얌전한 거보다 여기 옆에 보이죠? A가 얌전하고 B, C, D는 좀 뭔가 못생기고 뭔가 불안하게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모양이 좋지 않으면 파열의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도 파열될 수 있는 위치 이제 확률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게 오시면 어디 있죠? 몇 밀리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설명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분야가 다르잖아요. 분야가 다르고 머리에 있는 혈관은 위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물론 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 생각에 뒤돌아보면 바로 까먹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딨냐? 전교통 동맥에 있습니다. 교통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제 생각에 후교통 동맥에 있습니다. 교통 앞뒤 뭐 이럴 거예요. 후방순환계, 후방순환이 어디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대부분 궁금한 게 사실 어딘지 제일 궁금하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가운데, 왼쪽, 오른쪽 그 정도예요. 사실은.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안 높다는 저희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 있는 위치가 왼쪽에 있고 이쯤에 있는데 다른 곳들보다 잘 터질 수 있는 위치예요. 아니면 다른 곳들보다 좀 더 안전한 위치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은 충분히 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저한테도 오시겠지만 다른 데 가면은 여기저기 알려주고 그거 뭐하러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의미도 조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알려드리면 좋은데 뒤돌아보면 분명히 교통밖에 생각이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요점은 위치에 따라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다릅니다. 위험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알려드릴 겁니다. 오면 이거 이쯤 되는데 여기는 좀 잘 터지는 위치예요. 잘 안 터지는 위치예요.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이런 거죠. 터지기 전에 어떤 증상을 유발하냐? 터지지 않은 동맥류는 사실 거의 증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머리 검사를 해서 동맥류 발견되는 경로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죠. 요새 건강검진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다 돈 좀 더 내면 MRI, CT 이런 거 찍어줘요. 그래서 발견되는 경우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머리가 아파서 머리 아파서 찍잖아요. 머리 아파서. 근데 머리 아픈 양상, 위치 이런 거는 100이면 100 모두 달라요. 머리가 지끈지끈해, 띵해, 멍해, 뭔가 모르겠어, 집중이 안 돼. 뭔가 설명할 수 없어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머리가 저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찍을 때 표현하죠. 어지러워요. 눈이 침침해요. 집중이 요새 잘 안 돼요. 자주 까먹어요. 두통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제가 밑에 써놓은 거는 전혀 거의 관련이 없어요. 집중이 안 되고 제가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자주 까먹어요. 제가 더 많이 까먹습니다. 평소에. 어지럽고 눈이 잘 안 보인대요. 요새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력 거의 관련 없습니다. 물론 뭐 파고들면 0.01%는 있겠지만 거의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 머리 사진 찍어서 발견되던 간에 거의 관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거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겁니다. 또 이따 두통은 또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두통으로 검사 많이 해요. 거의 한 제가 알기로 30-40% 정도는 머리 아파서 검사합니다. 근데 두통 중에서도 굉장히 극심한 두통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지는 뭔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절할 정도, 실신할 정도의 두통을 호소하면 머리 사진 그때는 예외 없이 다 찍을 거예요. 응급실 가든 찍던. 그 중에 일부는 동맥류 파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해야. 두통 중에 극심한 두통은 동맥류 파열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그냥 평소에 있었던 두통, 오래 유지됐던 두통, 있다 없다 했던 두통 그런 것들은 거의 관련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두통은 동맥류 파열이랑 분명히 관련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로 두통을 굳이 관련이 어느 정도 되냐 표현하려면 여기 제가 약간 겹쳐놓은 이 정도 약간 그리고 그게 대세에 앞으로 여러분을 치료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때 거의 영향을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해서 검사를 다 하시죠. CT나 또 MRI를 찍어요. 이제 MRI냐, MRA냐 이제 이거 얘기하실 텐데 MRA는 MRI 중에서 혈관을 보는 MRI를 MRA라고 합니다. 결국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머리 검사를 해서 나중에 병원에 큰 병원 가보라 그래요. 그럼 아니면 그 병원에서 또 검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 말은 다른 검사라고 하는 거는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혈관 CT나 MRI를 찍고 나서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뭐 검사 MR 비싼 MR까지 찍었는데 또 와서 무슨 검사를 하라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혈관을 보는 CT를 찍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MRI, 혈관 보는 MRI를 찍은 거예요. 보시면 동맥류가 보이죠?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오른쪽에도 MRI 찍으면 동맥류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찍어?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안 좋으신 분 안경 벗으면 왼쪽처럼 보일 겁니다. 안경 벗으면 왼쪽처럼 보이겠죠. 흐릿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이게 왼쪽에 보면 건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나? 이러고 밑에 뭐가 있나? 사람이 있나? 이 정도잖아요. 이게 CT랑 MRI를 찍어서 저희가 동맥류를 보는 대략적인 형태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 있는데 이게 3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눈 나쁜 사람이 이걸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건물일 수도 있고 박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정확히 구분을 못 합니다. 근데 뇌혈관 조영술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걸 안경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오른쪽처럼. 뇌혈관 조영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CT나 MRI는 대략적인 동맥류가 인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위치 이런 것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뭘 해야 될지는 전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잘 보게 흐릿한 거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검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 뇌혈관 조영술 하는 거고 뇌혈관 조영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쭉 찍으면 아까 CT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거는 굵은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뇌혈관 조영술을 하면 실 같은 작은 혈관들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동맥류도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작은 혈관들도 다 보여요.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 동맥류의 상세한 크기, 위치, 모양 그리고 주변 혈관들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저도 해봤습니다. 동맥류 의심이 돼서 저도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이 뇌혈관 조영술을 당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사타구니랑 머리 혈관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타구니에다가 마취를 합니다. 진짜 아파요. 제가 마취 당해봤는데. 그리고 거기를 찔러요. 찌르면 피가 나고 거기다 관을 넣고 쭉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할 때 조영제라는 약을 쏴요. 엑스레이 기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쏘는데 조영제가 들어갈 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막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막 머리가 저려요. 그리고 막 이상한 기분이 들고 약이 많이 들어갈 때는 반대쪽 팔다리가 막 힘 빠지는 것 같고 어쩔 줄 모를 것 같고 약이 많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내가 막 기절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락 말락 할 때쯤 끝나요, 검사가. 제가 당했을 땐 그랬거든요. 아마 근데 대부분 여기 해보신 분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류 크기 위치 알면 뭐해? 그래야 치료를 일단 동맥류가 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동맥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동맥류가 맞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세한 크기, 위치, 모양, 주변 혈관을 봐야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하려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뇌혈관 조영술 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서 사타구니를 찌르고 올라가서 이상한 기분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은 검사긴 하지만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0.0 몇 %대이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CT, MRI를 찍고 의심이 되면 자세히 보는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여러분이 또 궁금하셨던 것 좀 몇 개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건 마땅히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동맥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세월에 따른 변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할 건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더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하는 것밖에는 특별히 조심할 건 없어요. 혈압 조절하시고 고지혈증 있으면 조절하시고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그렇고
과음도 좀 삼가하셔야 되고 이런 것 이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거죠. 특별히 동맥류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특히는 없습니다. 머리 검사 언제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 극심해도 누군가는 터졌을 거고 누군가는 극심해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누구는 대부분은 관련이 없지만 누군가는 일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이 와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예전보다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면 검사하세요. 그리고 머리가 아픈데 그냥 불편해도 내가 걱정되면 확인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1명은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시거나 걱정이 되면 하시면 돼요. 요새는 MRI도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확인을 꼭 해보세요. 대신에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 부모님,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 그 바깥분 내분 말고 직계, 혈연 사이에 2명 이상 동맥류가 진단을 받았으면 그 가족들은 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가족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중에 2명 이상이 진단을 받았다면 검사는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특정한 질환이 있어요. 이거랑 동맥류가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특정한 질환이 있는데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낭성 신질환이라고 얘기하면 다낭까지 끝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을 발견이 되면 저희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검사를 해보시라고. 어떤 유전 질환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두통이라는 건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통이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이랑 양상이 다르거나 걱정이 되거나 하시면 검사는 하는 거는 추천을 합니다. 동맥류는 자연치유가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자연치유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고무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게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자연치유는 없어요. 약도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좋아질까요? 그건 없어요.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죠.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약은 없습니다. 치료하려면 막는 수밖에 없어요. 막는 방법은 이따 또 반샘플 교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몇 미리부터 치료하나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 하나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건 무조건 치료를 고려합니다. 근데 10mm 미만 그리고 대부분 치료하는 동맥류 크기는 지금 보통 병원마다도 달라요. 나라마다 좀 달라요. 하지만 저희가 보통 치료하는 동맥류는 일단 대부분 한 4, 5mm 정도 되면 치료 고려해요. 치료를 고려하는데 그럼 2, 3mm는 안 합니다. 크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모양, 위치도 고려해요.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서 거기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왜 치료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되고 하다못해 동맥류 치료할 때는 더 많은 걸 고려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고려하고요. 어디 사는지도 고려해요. 몇 분 안 보지만 성격이 어떤지도 봐요. 또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도 고려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아시고요. 평소에 두통이 있었는데 동맥류 치료하면 이제 그런 것들 있죠. 내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동맥류 치료하면 발견됐어요. 그럼 그거 치료하면 없어지냐?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일부 두통이 있는 분들 치료하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류의 제일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터져서 나중에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불편한 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1번으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다 병원 많이 다니시는 이런 얘기 나오죠. 병원마다 얘기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부분의 동맥류들은 정해져 있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따라서 교수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주로하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 그러면 어느 사람 맞고 어느 사람 틀리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게 자신 있으면 치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또 치료 방법은 반샘플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